어느 날 노나라의 대부 맹의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효란 무엇입니까? 공자는 짧게 답했습니다. 어기지 않는 것이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 번지가 이해한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을 어기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공자는 말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서 장사 지내고 예로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듣고 나면 명쾌한 듯하지만 가만히 곱씹으면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효를 묻는 질문에 사랑이나 헌신이 아니라 어기지 않음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는 것. 그것도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예라는 형식의 언어로 답했다는 것. 공자는 왜 효를 마음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로 먼저 꺼냈을까요?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고개는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고개를 젓고 있었던 순간. 전화를 받으며 네, 대답은 하지만 귀는 이미 닫혀있던 저녁. 명절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는 있지만 그 웃음 아래 묵직한 피로가 깔려있던 시간. 우리는 효도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무언가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돈을 드리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편한 집에 모시고 하지 못하면 죄책감이 따라오고 하고 나면 그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 같은 안도가 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효의 전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효를 일종의 빚으로 이해합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 길렀으니 그 은혜를 갚는 것이 효라고. 이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자가 평생에 걸쳐 말한 효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가 겨냥한 것은 빚의 상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같은 글자, 같은 질문에 매번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제자에게는 건강을 말했고, 어떤 제자에게는 표정을 말했고, 어떤 제자에게는 공경을 말했습니다. 마치 효라는 글자 안에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수십 개의 질문이 들어있다는 듯이.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는 효도를 권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효도라는 단어 안에 우리가 미처 열어보지 못한 방이 있다는 것, 순종이라는 문 말고 다른 문이 있다는 것을 함께 찾아가려는 여정입니다. 공자가 제자마다 다른 답을 건넨 이유는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조금 다른 빛깔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대들이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표정을 가만히 들여다본 것은 언제였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아래 숨어있던 얼굴을. 어쩌면 효는 그 순간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 지역의 장관을 지낸 인물로 학문뿐 아니라 실무에도 밝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자유가 스승에게 효를 물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부모를 먹여 살리는 것만 효라 여긴다. 그러나 개나 말도 먹여 기르지 않느냐? 공경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다르겠느냐? 먹이는 것은 짐승에게도 하는 일이라는 말. 이 문장은 당시에도 적잖이 날카로웠을 것입니다. 부모를 봉양하느라 땀 흘리는 자식에게 공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같은 효를 묻는 질문에 자아라는 제자에게는 전혀 다른 답이 돌아갔습니다. 자아는 문학에 뛰어난 제자였고 성품이 곧고 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것은 낯빛이다. 일이 있으면 젊은이가 수고하고 술과 밥이 있으면 어른에게 드리는 것. 이것만으로 효라 할 수 있겠느냐? 생난. 부모 앞에서 부드러운 표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를 대신하고 밥을 차려드리는 것은 몸이 하는 일이지만 얼굴빛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유에게는 공경을 말했고 자아에게는 낯빛을 말했습니다. 맹의자에게는 어기지 않음을 말했고 또 다른 자리에서는 부모의 나이를 알아야 한다.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있으니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부 효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돌아온 답은 하나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자가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는 효라는 글자가 사람마다 다른 무게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는 실무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를 물질적으로 부양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에게 물질 너머의 공경을 짚었습니다. 자아는 성품이 곧고 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원칙을 중시하는 그에게 부모 앞에서는 옳고 그름보다 표정이 먼저라는 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공자는 처방전을 쓴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말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너에게 효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효는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묻는 것, 그것이 효의 시작입니다. 공자가 제자마다 다른 말을 건넨 것은 효의 본질이 하나의 행동 규범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효는 고정된 덕목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향해 몸을 기울이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겠다는 자세. 그래서 효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묻는 일을 멈추는 순간 효도 멈추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정답이 아니라 질문 앞입니다.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공자는 2500년 전 제자들에게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551년 노나라 추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숭량을은 이미 이른에 가까운 노인이었고 어머니 안징제는 16 남짓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둘의 결합은 당시에도 파격이었습니다. 숭량을에게는 이미 9달과 장애가 있는 아들 맹피가 있었지만 건강한 아들을 원했던 그가 안씨 집안의 젊은 딸에게 혼인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이 늦은 결합에서 태어난 아이가 공구, 훗날 공자라 불리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숭량을은 공자가 3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 속에 새기지도 못한 채 어린 공자에게 아버지란 얼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체온도 꾸짖음도 남아있지 않은, 다만 존재했다는 사실만이 전해지는 사람. 어머니 안징제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추읍을 떠나 노나라의 도성 곡부로 올라왔습니다. 귀족의 아내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처지에서 아들 하나를 붙잡고 살아간 세월이 쉬웠을 리 없습니다. 공자는 뒤에 스스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 미천했다. 그래서 비루한 일에도 능하게 되었다. 이 짧은 고백 안에 가난한 어머니 밑에서 온갖 허드레시를 하며 자란 소년의 시간이 접혀 있습니다. 공자가 17 되던 해 어머니 안징제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이 채 되지 않은 청년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슬픔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안징제가 아버지의 매장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거나 혹은 알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어머니의 관을 곡부의 오거리, 사람이 많이 오가는 길목에 임시로 안치했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의 묘 위치를 알려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침내 한 노파가 나타나 아버지의 묘가 방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공자는 비로소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의 무덤을 찾기 위해 어머니의 관을 길거리에 세워두어야 했던 아들. 효를 다하고 싶었으나 효를 다할 방법조차 알지 못했던 청년. 뒤에 효의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가르치게 된 사람이 실은 효를 가장 갈망하면서도 가장 채우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여기에 공자가 효를 말할 때마다 드러나는 특유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책에서 읽은 도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난 결핍이었습니다. 효를 가르친 사람이 효를 완성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이 역설이 오히려 공자의 효론에 무게를 더합니다. 그는 자신이 해드리지 못한 것들을 알고 있었기에 해드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절실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효는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공자 자신이 평생 그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모른 채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 헤맨 소년의 마음. 그 마음이 2500년 뒤에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부모의 마음을 정말로 찾고 있습니까?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명은 중유. 성격이 거칠고 용맹하여 처음 공자를 만났을 때는 칼을 차고 위협적으로 나타났다는 일화가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자로에게도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집이 워낙 가난하여 부모에게 드릴 밥을 마련하기 위해 100리 밖에서 쌀을 전할랐다는 것입니다. 100이면 대략 40km. 쌀자루를 등에 지고 하루가 넘게 걸었을 그 길을. 뒤에 자로는 벼슬에 올라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이 시절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수레를 타고 만종의 녹을 받지만 다시 부모님을 위해 쌀을 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이미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로는 살아계실 때 힘을 다했고 돌아가신 뒤에는 그리움을 다했다. 쌀을 치고 걸었던 그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효의 가장 진실한 형태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자가 자로의 물질적 봉양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가 짚은 것은
자로의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쌀이 아니라 쌀을 치겠다는 마음, 거리가 아니라 그 거리를 걸어가겠다는 결심, 효는 결과가 아니라 몸이 향하는 방향에 있다는 것을 공자는 자로의 등짐에서 읽어낸 것입니다. 한편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 아내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효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가난했습니다.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로 누추한 골목에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공자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 대 그릇의 밥, 한 표주박의 물, 누추한 골목에 산다. 다른 사람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건만 아내는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다. 이 말 안에는 물질적 봉양과는 전혀 다른 효의 결이 숨어 있습니다. 아내는 넉넉한 식탁을 차려드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태도, 곤궁함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 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식의 가난이 아닙니다. 자식이 가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표정이 일그러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눈빛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 아내는 가난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부모에게는 가장 깊은 안심이었을 것입니다. 자루가 등에 진 쌀자루로 부모의 배를 채웠다면 아내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부모의 마음을 채운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비슷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용돈을 드려야 효도일까? 전화 한 통이 효도일까? 좋은 병원에 모시는 것이 효일까? 함께 걷는 산책 한 번이 효일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방향은 있습니다. 효는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부모가 지금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 그 물음 자체가 이미 효의 시작입니다. 자로는 쌀자루를 치면서 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면 부모님이 오늘 저녁은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을까? 아내는 가만히 앉아서 물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도 어머니를 안심시킬 수 있을까? 물음의 형태는 달랐지만 마음이 향한 곳은 같았습니다. 부모의 마음, 바로 그곳입니다. 생난. 이 두 글자가 2500년을 건너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자가 자아에게 건넨 이 말은 효의 수많은 덕목 가운데 가장 사소해 보이면서도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을 정확히 짚었기 때문입니다. 밥을 차려드리는 것은 손이 하는 일입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드는 것은 팔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 앞에서 표정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 짜증을 삼키고 눈빛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온 마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바깥 사람에게는 웃고 집 안 사람에게는 표정이 굳을까요?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말에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퇴근 후 어머니의 안부 전화에는 한숨부터 내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래처 사람에게는 목소리에 온기를 담으면서 아버지의 같은 질문이 세 번째 반복되면 말끝이 날카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가장 날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는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스스로를 다스리지만 가족 앞에서는 그 긴장이 풀립니다. 풀려야 할 긴장이 풀리는 것이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긴장과 함께 배려까지 풀려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명절 아침, 온 가족이 모인 식탁입니다. 어머니가 손수 차린 음식이 가득하고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머리를 매만치었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은 자녀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손,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눈, 형식적으로 젓가락을 움직이는 손목. 어머니는 마시냐고 묻고 돌아오는 대답은 네뿐입니다. 한 글자, 그 한 글자에 온도가 없다는 것을 어머니는 압니다. 그러나 묻지 않습니다. 묻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솔직한 대답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식이 귀찮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말한 생나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합니다. 밥상을 차리는 것보다, 용돈을 건네는 것보다 부모 앞에서 내 얼굴에 따뜻한 빛을 띄우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 몸의 봉양은 형편이 허락하면 할 수 있지만 낯빛의 봉양은 형편과 무관하게 오직 마음이 허락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한 달을 지치도록 일하고 돌아온 주말, 아버지가 전화를 겁니다. 별 내용 없는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춥다. 밥은 먹었느냐? 뉴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 대화의 내용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화에는 정보보다 큰 것이 담겨 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마음,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종종 한숨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에야 작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조금만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할 걸. 한마디만 더 물어볼 걸. 효는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부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로도 돌아오는 질문입니다. 나는 왜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가장 무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절이 아니라 표정이 아닌가? 생난이라는 두 글자는 결국 이런 뜻이 아닐까요? 효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돈도 시간도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얼굴에 떠오르는 빛입니다. 논어 2인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부모를 섬기되 부드럽게 가내야 한다. 뜻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공경을 잃지 말고 수고로워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이 문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공자는 부모에게 무조건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공경을 잃지 말 것, 원망하지 말 것. 이 조건이 품고 있는 뜻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부모가 항상 옳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지적하는 방식에는 격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의 잘못을 꾸짖듯 따지는 것은 간함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물러나되 그래도 공경을 거두지 않는 것. 이것은 순종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순종은 사실 편한 면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고개를 끄덕이면 식탁의 공기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그 고개 끄덕임안에 진심이 없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마음을 닫는 것은 효가 아니라 단절의 다른 형태입니다. 공자가 경계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따르면서 속으로는 멀어지는 것. 형식은 유지하면서 관계의 실질은 비어가는 것. 부모를 이해한다는 것은 부모가 완벽하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어머니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 불완전함을 보면서도 곁에 있겠다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한 효의 깊은 층위입니다. 부모의 잘못 앞에서 분노하는 것은 쉽습니다. 무시하는 것도 쉽습니다. 어려운 것은 그 잘못을 보면서도 사람 전체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도 같은 구조가 작동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결점을 발견했을 때 그 결점 하나로 사람 전체를 재단하는 습관. 역시 저 사람은 저래라는 한마디가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 공자가 부모에 대해 말한 원리는 결국 모든 관계에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의 불완전함을 이유로 관계를 끊는 것은 쉽지만 불완전함을 안으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태도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는 곧 수양의 문제입니다. 효는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부모의 잘못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지적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지적하되 공경을 잃지 않을 것인가? 공자는 세 번째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 길은 가장 좁고 가장 어렵지만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진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순종은 입을 닫는 것이고 반항은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공자가 가리킨 효는 입도 마음도 열어둔 채 곁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공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공리, 자는 백어. 사마천의 기록에 따르면 백어는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자의 나이 50을 넘긴 무렵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백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버지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상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일화가 전합니다. 어느 날 제자 진앙이 백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들에게 특별히 따로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까? 백어는 답했습니다. 따로 가르치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번은 뜰을 지나는데 시를 배웠느냐고 물으셨고 또 한 번은 예를 배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짧은 장면 안에 아버지 공자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길게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뜰을 지나다 마주쳤을 때 한마디를 건넸을 뿐입니다. 시를 배웠느냐, 예를 배웠느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천하를 떠돌며 제자 3,000명을 가르친 스승이 자기 아들에게는 뜰에서 스치며 두 마디를 남겼을 뿐이라는 사실. 이것은 무심함이 아닙니다.
아들이 스스로 서기를 바랐던 아버지의 절제입니다. 그러나 그 절제 뒤에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켰을지, 얼마나 자주 뒤돌아보았을지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백어가 먼저 떠난 뒤 공자에게 남은 시간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가장 아끼던 제자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나이 겨우 32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공자는 통곡했습니다. 아,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제자들이 선생님의 울음이 지나치다고 말하자 공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슬퍼하고 있단 말이냐? 이 사람을 위해 슬퍼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예를 가르치고 절제를 가르친 사람이 상실 앞에서는 절제의 벽을 스스로 허물었습니다. 효를 가르친 사람이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제자를 아들처럼 아꼈던 사람이 그 제자마저 잃었습니다. 공자는 관계의 소중함을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상실로 몸에 새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효를 말할 때마다 유독 살아있을 때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떠난 뒤에는 쌀을 저 나를 수도 없고 부드러운 표정을 지어 보일 수도 없고 부드럽게 간할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자로가 뒤에 눈물을 흘리며 말한 다시 쌀을 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한마디가 결국 공자가 평생에 걸쳐 하고 싶었던 말의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까요?